지난 2022년 발생한 이른바 빌라방 사태 다들 기억하고 계시지요? 잊을만 하면 전세 사기 피해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수만 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피해를 입은 주택의 대부분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서 피해자들은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가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조례를 통해서 이제까지 피해를 입어서 방치되고 있었던 주택의 유지와 보수 등에 대한 부분을 재정적, 행정적 근거까지 마련해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분이죠. 서지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9일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 지원 조례안이 부산광역시의회 제324회 임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고요. 이 조례를 직접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핵심부터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피해가 좀 본격화되었을 때부터 좀 발빠르게 움직이기는 했습니다. 네. 전세 사기 패키지 법안을 좀 입안하기도 해서 실질적으로 빠르게 좀 지자체가 나서서 피해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피해자분들께서 체감하시는 부분에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 건물의 관리나 또 안전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끼셨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한 정책으로 좀 탈바꿈은 있지만 그 전에는 아무래도 사적 건물, 사적 개인 재산이라는 부분에 의거해서 지자체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듣고 실질적인 건물 관리, 엘리베이터에 대한 관리나 화재 보험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좀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 사건은 끊임없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사회적 재난이라고 불릴 정도까지 와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뭐 평소에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많이 만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들었을 때 현장의 목소리들이 반영된 조례가 이렇게 탄생을 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목소리들이 주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은 대부분이 청년이십니다. 20대, 30대신데요. 전체 2,500여 건 정도의 신청 건수에서 2,072건이 이제 20, 30대 청년들로 분류가 됩니다. 상당한 부분이네요. 네, 전체 82% 정도. 그러다 보니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사기라는 피해자가 되면서 생기는 사회적 낙인과 그리고 이 사기에 대한 부분을 재판을 거치는 과정 그리고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막막함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극적이셨고요.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가 부산에서도 발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적극 소통을 해온 결과 이런 조례가 좀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청년들의 인생에서 이 보증금 액수가 거의 뭐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1, 2억 정도 되지 않나요? 어떤 맞습니다. 정도인가요? 그 정도가 상당한 타격이 될 것 같은 액수로 느껴지는데요. 사회 초년생이나 혹은 이제 학생의 개념에서 봐도 1억에서 2억 미만 사이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네. 이 돈을 이제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고 다시 부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중 부채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상당할 수밖에 없고 또 실질적으로 신용 등급이나 신용 관리에 있어서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기초자산 형성에서의 가로막히게 되면 이 사기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업이나 경력 중단에 더해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원활하게 우리 부산에서 사회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상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 선에서 어떤 정책을 짤 때는 아무래도 당사자가 바라는 것과는 좀 결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지원과 도움을 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특징일 것 같은데요. 이 가장 좀 방점을 찍은 것이 일단은 피해를 당한 주택의 유지 보수를 돕는다.
계약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들이 좀 있던데 내용이 좀 설명해 주실까요? 건물 관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관리에 대한 책임자가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피해 건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임대인이 지정을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그 책임을 맡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만에 하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해자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다 네. 보니 자신은 사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관리에 대한 부담까지 이어지면서 적극적으로 건물 관리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소형 건축물 같은 경우는 대형 공동주택과는 다르게 입주민 대표자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만큼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고요. 더해서 몇 가지 지원 사업을 이전에도 해왔습니다. 네. 이주비 지원이라든지 월세 지원이라든지. 하지만 이런 부분보다도 자신이 거주하는 환경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오히려 다시 자신의 취업 활동이나 학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달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긴급 생계비 지원으로 좀 일부 변환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피해자 대부분이 그 해당 피해를 입은 주택에 아직도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 지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생계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전세 사기 피해 사건 사실 조례만으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결국은 한 명의 민생이 그리고 인생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피해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 사기 피해가 단순히 그 사기 피해를 종식시키는 데에 끝나지 않고 이 한 개인이, 한 청년이 우리 사회로 원활하게 복귀를 해서 다시 후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자신의 가정이나 출산이나 양육과 같은 생애 주기의 중요한 요소들을 모두 잘 이루어낼 수 있는데 좀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더해서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적용이라든지 또 정부 대출에 대한 이용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더라도 실제 현재의 지원 대상으로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까지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요. 피해자들에게 가장 좀 필요한 도움과 지원 어떤 것일지도 궁금하고요. 우리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다양한 범죄가 존재하고 금융사기도 존재를 합니다만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현재는 사회적 낙인을 일부 찍는 문화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전세에서 구멍이 났던 시스템을 제대로 메우지 못했다라는 지자체의 책임을 좀 담고 정부의 책임을 담아서 이들의 사회 진출에 다시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피해 회복을 조속히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원 대책,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지원 대책을 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또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런 전세 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하셨던 사회적인 구멍을 미리 메우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제적으로 좀 취해야 할 법적 장치 어떤 것들을 꼽으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현재 이 악성 임대인이나 중개인에 대한 처벌 강화가 우선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계약서상 특약을 좀 넣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4시간 이내에 등기를 다시 할 수 없게끔 특약을 넣는다든지 임차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할 때 특약을 요구를 하라라는 가이드라인이 현재는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명문화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화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금융사기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2011년에 그 양형 기준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년 정도의 격차가 있었던 만큼 지금의 양형 기준은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사기 피해나 다단계 사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양형 기준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의원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더니 미국 국무부가 초청하는 IBLP 국제 방문 리더십 프로그램 여기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신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먼저 축하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IBLP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시청자분들은 생소하실 것 같거든요. 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제 주최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각 주제에 맞춰서 그 여러 국가에서 대상을 선정을 해서 초청을 하고 미국에서 약 3주간 머물면서 이제 여러 정책이나 주제에 맞는 교육도 받고 관련된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한마디로 전 세계의 정치인들이 모이는 자리인 건데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료를 했었고 한승수, 정일관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영국에는 마거릿 대처, 토니 블레어 총리를 비롯해서 아주 유명한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첫 여성 총리죠. 줄리아 길라드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유수의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한국을 대표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는 네, 건가요? 한국 대표로 참여를 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한국 정치인 중에서는 네. 유일하게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는 거죠. 네, 이번 프로그램에서 유일하게 네.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여성의 정치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가 여러 개가 있나요? 네, 뭐 과학에 대한 분야도 있고 경제에 대한 분야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여하게 된 분야가 말씀 주신 것처럼 여성 정치와 시민사회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부산에서 한 대한민국에서도 대표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 부산에서 이제 정치를 막 시작한 30대 여성으로서 앞으로 이 사회와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이 여성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실천을 해야 하고 전 세계가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여성 리더십 파이 확장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지점에서 선정을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좀 무겁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대선이 같은 제가 연수를 가는 기간에 겹치게 되어 있고 네. 또 지금 미국 대선에서는 여성 후보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공부가 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전 세계 정치인들 사이에서 추천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지원을 해서 이 지원자들 중에 선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보통은 미국 대사관의 추천으로 이제 국무부에 네. 접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하는 형태는 아니고 추천을 한 곳에서 이제 원서를 쓰게끔 제안이 들어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각국의 그 많은 정치인들 중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많은 정치인들 중에 대표로 선정이 됐으니까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또 축하드릴 만한 일이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또 돌아오셔서 부산광역시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의원님이 대표로 선택된 것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만 특히 부산시 가입력 보존 지원 조례 이것이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가입력 보존 지원 조례 어떤 조례인가요? 굉장히 애정하는 조례이고 네. 또 전국에서도 최초로 시행이 됐던 조례에다가 사업도 현재 부산시가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력 보존 지원 조례는 사실상 최근의 인구 정책에서 저출생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대부분이 출생을 강조하고 또 여성이 출산을 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 가입력 보존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중증 질병, 암과 같은 중증 질병의 치료나 또 사고로 인해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입력 손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치료 전에 자신의 가입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출산 의사가 있고 가족 계획이 있는 경우에 그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그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신의 가임성에 대한 부분의 선택권을 확장해주는 조례라는 점에서 기존의 저출생 조례와는 좀 차별적이라고 보이고요. 이러한 사업에 근거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대상이든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특이하고 주목할 만한 조례들이 많더라고요. 한두 가지만 좀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개인에게서 생애 주기에서 좀 닥칠 수 있는 부정적인 경험이
하나의 단절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회복이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애프터 케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암 같은 경우도 암 관리 지원 조례를 통해서 암 치료 이후에도 치료 이전과 이후가 일상이 이어질 수 있게끔 신경을 쓰는 그 사회 복귀나 또는 학업 복귀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부산을 선택해서 부산에 거주를 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이주를 한 경우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이어가야 되는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리고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들도 자신의 범죄 경험이 부정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까지 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조례 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네, 다양한 관점의 조례들이 존재해 있는데요. 앞으로도 또 많은 조례를 통해서 또 의정 활동을 통해서 부산시를 위한 공헌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의정 활동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을 만큼 좀 부산 시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좀 충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특히나 좀 높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의원님께서는 이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셨었어요. 그 이유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월드 엑스포의 유치가 실패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열심히 도전을 했고 진심으로 모두가 기다려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쉬운 결과는 확실하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잘못될 수 있었던 부분이나 혹은 우리가 잘된 부분은 또 구별해서 과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특히 그 유치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을 행정적인 측면이나 입법적인 측면에서 개선하고자 살피는 것은 충분히 국회 입법의 역할이나 혹은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부산을 사랑하는 시민이자 부산의 시의원으로서 부산이 현재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해야 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나 북한 재개발과 같은 굵직한 국비 사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부산이라는 도시가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도시라는 사회적 낙인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부산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우리 부산의 시계는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소신 발언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네, 부산의 큰 국비 사업이라든지 부산의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한 행보였다고 보여지는데 국정조사가 사실 근데 민주당의 당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민주당의 의원님을 제명 조치하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네. 제명을 당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를 되돌이켜 보시면 좀 후회되시는 지점이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저희 소신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시의원을 시작을 하긴 했지만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시의원으로서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 여전히 지역균형 발전은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모든 것이 여전히 수도권 중심이다라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도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산이라는 영향력과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부산을 위한 목소리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최근 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 갈등으로 떠오른 것이 뽕피두 센터 부산 분관 유치입니다. 먼저 이제 뽕피두 센터가 어떤 곳인지 이 갈등의 개요를 좀 짚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프랑스의 3대 미술관으로 불리는 뽕피두 분관 뽕피두 미술관이 현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의 박물관 외교 차원에서 이제 분관 설치를 이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선 서울 한화가 먼저 분관 설치를 하게 되고 부산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되게 되는데요. 중복 유치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14만 점의 퐁피두 작품 안에서 전시 기획력에 따라서 전시 내용은 달라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우리 부산은 산업 구조 자체가 관광의 7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여러 가지 대기업 유치나 여러 목소리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산이 대기업이 내려올 수 있는 매력적인 토양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수 경제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으로 관광 산업에 대한 융복합과 조금 더 문화 관광 으로 이제 탈바꿈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분간 유치와 관련해서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국내 혹은 부산에 있는 미술관에 대한 확장성을 더 강조를 하는 시민단체들도 있으셔서 다양한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세계적인 문화 공간이 들어선다는 건 부산 시민 모두가 어떻게 보면 환영할 만한 일이겠죠. 근데 이게 살펴보다 보니 점점 진실 게임 양상으로 뭔가 가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일단은 문제는 누구나 다 공감하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 서울 분관도 지금 재계약이 됐나요? 서울 분관이? 아직 재계약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기획력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부산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이 막대한 예산을 감당하면서 할 만큼의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우선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측면에서 이 퐁피두 분관 유치가 티켓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고 63빌딩 안에 입장객 수를 늘릴 수 있다는 확신 하에 이제 기업적 측면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이기대 예술공원에 단독으로 바다가 보이는 미술관에 건물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63빌딩의 한 층에 들어가 있는 미술관과 그리고 부산에서 랜드마크석으로 생기게 되는 미술관의 건물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되고요. 또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게 되는 기획전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있지만 이기대 예술공원 자체에는 퐁피두 미술관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륙도 미술관과 같이 다양한 예술 테마형 공원이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객의 차원에서도 또 부산 시민의 차원에서도 문화 향유의 기회가 훨씬 더 확대가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9대 부산시의회 개원 이후에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앞서도 지원 조례 얘기 잠깐 나눠봤습니다만 이제까지의 활동들을 돌아봤을 때 어떤 것들이 가장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산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방향을 좀 더 제대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역할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적극 지지도 하고 혹은 분명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하며 균형을 좀 맞춰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퐁피두 미술관 유치 같은 경우도 1,100억 정도의 건립비가 들어간다라고는 하지만 클래식 부산이나 오페라 하우스나 부산이 관광 산업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이 예산들은 충분히 현재의 공유자산 매각이나 또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정리를 통해서 부담 없이 만들 수 있는 지점입니다.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산을 더 설레고 기대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임기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의정 활동 펼치고 싶으신지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부산에 거주하는 시민분들께서 부산에 사는 것이 나의 브랜드가 되고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부산이 보다 매력적인 도시가 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지금 부산은 서울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과 잠재력을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제가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디지털 노마드들이 한국을 찾을 때 부산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지원 정책들도 좀 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우리 부산의 시민분들께서 삶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프터 케어가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를 보다 촘촘히 좀 메울 수 있도록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이 현안 곳곳에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워토크는 다음 이 시간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갤로그. 단백질 먹기 힘들다. 켈로그 프로틴? 계란 4개 분량 단백질을 맛있고 간편하게. 심지어 라이트해. 강민경의 요즘 단백질. 뻔한 맛을 먹은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 오늘을 맛있게 쓰리라. 맥크리스피 스리라차 마요. 이거지. 스리라차차.